예, 소개받은 한국천문연구원의 홍석욱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전부터 이제 나왔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랩업을 해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불을 붙일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적설계 연구회나 뭐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제 자주 많이 이야기하는 거주 가능성, 뭐 다중우주 지적설계 관련된 것에 이번에는 배종발달설, 팬스퍼미아라고 하는 것도 이제 키워드를 하나를 더 넣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임스 웹 망원경 이야기를 해주셔서 바로 지금 이렇게 제임스 웹 망원경 이미지를 갖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2022년에 천문학에서 있었던 이슈 중에서 일반 대중들이 가장 눈여겨서 보는 것이 작년 올 2월이었죠. 올 2월에 쏘아 올렸고 올 6월에 첫 번째 빛을 관측을 했고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제임스 웹 망원경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 허블 망원경과 비교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멋진 이미지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았던 거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이겁니다. 어떤 이제 700광년 정도 떨어진 외계 행성의 대기를 관측을 했고 그 대기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물 분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는 이산화탄소 분자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 분자가 나타난 것, 이산화탄소 분자가 나타난 것 이게 도대체 뭔 상관이냐라고 싶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계 행성을 보고 그 외계 행성에 과연 생명체가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라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을 이제 아스트로바이올로지 외계 생물학이라고 하는데 그 외계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직은 외계 행성에 직접 가서 외계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 외계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은 간접적인 증거를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명체가 어떤 부산물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생명체가 없는 행성과 어떻게 구분을 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뭐 실제로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가 별로 없는데 그것부터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우리가 지구로부터는 어떤 것들을 알아내는지 등등이 있는데 물 분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생명체를 탐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액체 상태의 물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물을 마시면서 이제 생존을 하고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물을 매개체로 삼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대사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외삽해서 외계 생명체들도 어떤 유연한 대사 활동을 위해서는 물 분자가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지 그런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물 분자의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이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외계 생명이 여기 살지 않을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옛날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갖게 되는 거죠. 사족을 말씀드리자면 이 행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목성 크기의 커다란 행성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여기서 발견됐다고 해서 여기에 생명체가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물음표를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리스트들은 이제 현재까지 대략 한 5천 개 이상의 외계 행성들이 발견이 됐었는데 거기서 지구와 비슷한 환경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아마도 액체 상태의 물이 표면상에 존재할 것 같은 지구와 다른 말로 편하게 말하자면 지구와 상태가 가장 비슷할 것 같은 행성들을 가까운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지구로부터 고작 4.2광년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제 프록시마 센타우리 B라고 하는 그런 행성이 있고 아마도 여기가 현재까지 이제 가장 이렇게 연구가 많이 돼 있고 만약에 외계 탐사를 보낸다고 하면 이곳이 사실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태양계를 벗어나서는요.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도 다시 외계 액체 상태의 물이 어떤 특정한 거리에서 이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태양계만 하더라도 지구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지만 수성이나 금성처럼 태양에 더 가까워지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이 표면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히 드라이합니다. 더 멀리 떨어지면 너무 춥기 때문에 화성보다도 이제 더 뒤로 멀리 떨어지면 그러면 액체 상태의 물이 지표면에 있을 수가 없죠. 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계의 경우에는 지구가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태양조차도 시간에 따라서 밝기라든지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계가 탄생된 처음부터 계속해서 액체 상태의 물이 있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최근의 연구이기도 합니다. 예, 아까 전에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프록시마 센타우리 B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태양계와는 달리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담고 있는 별의 크기도 태양보다 굉장히 작고 행성의 크기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거리도 태양하고 지구와 사이의 거리보다도 굉장히 짧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요소가 합쳐진 덕분에 여기 표면 온도에서는 액체 상태에 물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지구에서 아까 말했던 프록시마 센타우리 B까지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 스케일의 어떤 인공위성을 보낸 다음에 레이저를 계속 쏴서 엄청나게 뭐 빛의 속도의 한 10분의 1 정도까지 가속을 시켜서 50년 정도 항해를 시켜서 프록시마 센타우리 B까지 아주 미세한 우주선을 보내서 거기에 모습을 촬영하게 하자라고 하는 브레이크스루 프로젝트가 지금 사람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의 창립자인 마크 주커버거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펀드레이징을 굉장히 많이 한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외계 행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지적 설계학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이런 거겠죠. 그냥 우리는 지적 설계 자체가 기독교랑 원래 1대1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어떤 설계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골수 진화론자들은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뭐 트리 오브 라이프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자연주의적인 진화론의 가정은 충분히 긴 시간이 있고 그리고 충분히 많은 물질 자원들이 있으면 진화는 필연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골수 진화론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 설계가 한 가지 발례를 들어줄 수 있었던 것은 필연과 우연만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라고 하는 모드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이 설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워딩이 아니라 필연과 우연과는 과학적으로 분리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그것을 분리해낼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지적 설계가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했었던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패턴이 있고 확률이 낮은가를 이야기할 때 확률 분포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현대 우주론에서 이야기하는 우주의 나이와 그리고 우주 안에 있는 입자의 개수를 고려해서 우리 우주 안에서 어떤 사건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150승보다 작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사건은 도저히 우리 우주에서 우연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세울 수가 있었죠. 제 생각에는 이런 확률 한계를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지적 설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테리아 편모 같은 예와 아까 전에 이제 예를 들었던 어떤 폭탄 먼지벌레도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이제 요거보다 낮아지면 지적 설계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연으로 치부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은 우리 우주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우주론을 연구를 하는데 그 우주론에서 이론을 연구하시는 분 중에서 몇몇 분들은 우리 우주가 하나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 우주가 무한히 펼쳐져 있는 다중 우주 중에서 한 가지 그냥 버블의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전에 10의 마이너스 150승이라고 하는 확률 한계는 우리 우주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들, 입자들의 개수를 세고 우리 우주의 나이를 센 것인데 그것이 다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확률 한계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마이클 베이라든지 아니면 윌리엄 댐스키 같은 분들이 지적 설계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을 때는 이것이 우연으로 절대로 치부할 수 없는 어떤 리미트를 설계를 해놨는데 그 리미트가 없어져 버린다고 하면은 설계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과학자들이 다중우주를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지적 설계를 반대하는 예를 들어서 리차드 도킨스 같은 생물학자라든지 레너드 서스킨트 같은 이론 물리학자 같은 사람들은 다중우주가 있기 때문에 지적 설계는 무효다라고 하는 주장을 자기들의 저서에서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다중우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적 설계랑 굉장히 또 연관이 돼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확률 한계를 무효화시키는 이렇게 어떤 자원을 뻥튀기 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좀 신기한 것은 이 다중우주 혹은 이제 인류 원리 이야기가 나온 것이 현재 우주의 에너지 성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우주 전체의 에너지원을 100%라고 하자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원자, 전자로 이루어진 것들은 이제 우주 전체의 한 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나머지 중에서 27%는 물질은 물질인데 원자, 전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물질인 암흑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68%는 도저히 우리가 물질이라고 봐줄 수가 없는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암흑에너지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암흑에너지가 현재 우리 우주는 단순히 팽창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팽창하는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더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그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그 가장 큰 원인이 우리 우주의 68%를 차지하는 암흑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우주의 미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 우주가 가지고 있는 암흑에너지의 값이 입자 물리에서 예측하는 값의 10의 마이너스 120승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죠. 1 다음에 0이 120개가 붙은 거니까요. 일반적인 과학에서라고 하면은 이런 이론은 당연히 틀렸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틀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이 암흑에너지 값이 맞다고 치면 우리 우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우주에서는 은하도 생겼고 별도 생겼고 지구도 생겼고 생명도 있습니다. 아무리 골수적인 진화론을 따라가더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 예측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우주의 암흑에너지보다도 10의 120승배 더 큰 우주를 생각을 해보면 초장부터 가속 팽창이 심하게 일어나고 거기서도 어떠한 물질도 뭉쳐지지 않습니다. 덕분에 은하도 생겨나지 않고 별도 생겨나지 않고 행성도 생겨나지 않고 아무리 골수적인 진화론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우주에서 생명이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암흑에너지 값은 굉장히 이상한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덕분에 또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아까 전에 이렇게 코멘트에서 나왔었던 이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우주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다양한 복잡한 생각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액체 상태 물을 얘기했었는데요. 다시 이제 어떤 이렇게 외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은 태양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비슷하게 은하계 전체에 대해서도 어떤 곳이 생명체가 살기에 더 적합하고 어떤 곳이 덜 그러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은하에서의 거주 가능성, 갤럭틱 해비타블 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맨 처음에 제안을 하신 분에 의하면은 이거는 계산을 할 때 이제 별의 이제 밀도라든지 나이라든지 이제 수소 헬륨보다도 더 무거운 원소라든지 별이 얼마나 탄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위험한 외부 환경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비생물적인 진화로 일어날 거주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초창기에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제안하셨던 분들, 이렇게 초창기에 나왔었던 이야기로는 우리 태양계가 우리 은하 안에서는 굉장히 생명체가 있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하셨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너무 가까우면은 무거운 원소가 너무 많아서 목성형 행성이 너무 많이 생기고 대신에 지구형 행성이 이제 덜 생기거나 혹은 이제 초신성 폭발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생명체가 겨우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변에 있는 초신성 때문에 멸종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너무 멀어지면 시간이 너무 적어서 생명체 진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무거운 원소가 너무 적어서 지구형 행성이 생겨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모든 요소들을 배제하고 나면 태양계가 있는 우리 정도의 위치가 가장 적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초창기 갤럭틱 해비타블 존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연구 동향이 좀 계속 바뀌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있어서 그 거리에만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러하지 않다. 어떤 초신성에 의한 효과는 이런 것에서는 너무 과대평가됐다. 무조건 은하의 중심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별이 많기 때문에 생명체도 거기 많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이쪽에 대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요즘 학계의 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는 좀 이런 쪽으로 좀 수렴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은하계뿐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있어서도 시기에 따라서 어떤 시기가 생명체가 많이 살지, 그리고 우리 우주에도 이제 수십억 개, 수백억 개의 다른 종류의 은하가 존재하는데 어떤 종류의 은하가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할지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초창기 연구가 2015년에 이제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뭐 결론은 간단합니다. 무거운 은하일수록 별이 많기 때문에 생명체 거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무거운 타원 은하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벼운 나선 은하이기 때문에 우리 은하는 상대적으로 생명체가 살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연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저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이렇게 논문이 이제 계속 이렇게 후속으로 나오긴 났었는데, 근데 이론적인 연구로서는 그 이야기를 좀 뒤집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한 연구지만 역시 아쉽게도, 저에게 아쉽게도 타원 은하가 나선 은하,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인데, 보다 거주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은 것 같다. 라는 식의 연구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이걸 좀 뒤집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중우주가 들어가면 확률 한계가 이렇게 뻥튀기가 되는 것은 어떤 이렇게 다중우주라고 하는 것이 어, 자원들을 무한정 이렇게 늘리는 그런 효과를 내서 어떤 하나님이 설계한 그 설계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 논점을 흐리는데 그 자원을 넓히는 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화로 뭐 세간의 사람들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긴 시간, 많은 자원 이것으로 어떤 설계 같은 것들을 흉내내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그 뒤에 있는 거죠. 비슷한 식으로 어떤 자원을 늘림으로써 설계의 논점을 흐리려고 하는 시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배종발달설, 영어로는 팬스포미아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설령 자연적인 비생물학적인 진화 과정이 어떤 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단 낮은 확률을 뚫고 어딘가에서 진화가 생겨났다면 거기서 생겨난 생명체는 어떤 껍데기 뭐 이렇게 뭐 운석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에 실려서 주변에 있는 다른 행성계, 다른 항성계에 생명체를 쉽게 뿌리내리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한 곳에서만 이게 생겨나게 된다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곳저곳으로 전염되면서 전염 감염자 수를 늘리듯이 한 곳에서만 일단 생명체가 태어난 데 성공한다면 자연적인 원인으로 얼마든지 자연 진화를 거치지 않고도 생명체는 우주의 곳곳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배동 발달설의 이제 골자가 되겠습니다. 영화로서는 이제 에일리언의 어떤 이게 전편에 해당하는 프로메테우스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좀 하기도 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비생물적인 진화 프로세스에 입각하여 생명체의 거주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생명의 씨앗이 행성을 빠져나올 확률과 그리고 생명의 씨앗이 죽지 않고 얼마나 이동할 수 있는가 이 거리들을 이렇게 고려를 해서 배종발달설에 의한 생명의 탄생 확률도 이론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참여를 한 연구 결과를 작년에 이제 APJ라고 하는 논문에 이제 저널에 실렸었던 연구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왼쪽 패널, 이게 이제 우리 은하와 비슷한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구한 이제 은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각각이 비생물적인 진화에 의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거주 가능성이죠. 그 거주 가능성이 각각의 이제 위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위 아래 두 그림은 생명의 씨앗이 출발할 수 있는 환경인가, 남한테 보낼 수 있는 환경인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인가 하는 것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 결과를 놓고 봤더니 생명체의 씨앗을 성공적으로 받아들일 확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정규화가 필요합니다만, 그리고 생명의 씨앗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거두절미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배종발달설로 받은 생명과 비생물적인 진화로 생긴 생명들을 비교를 해보면, 이 그림이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바로 이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은하 중심부에는 별이 매우 많아서 지구와 비슷한 정도의 거주 가능성을 갖는 행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연구 동향이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워낙 이제 행성들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기도 쉽습니다. 별도 가까웠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배종 발달설에 의한 유의미한 가능성이 그나마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정도의 거리에 있는 행성들을 따져보면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멉니다. 그래서 배종 발달설에 의해 일단 비생물적 진화에 의해서 생겨난 생물의 가능성도 낮고요. 그리고 별과 별 사이의 거리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밀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 어디선가 씨앗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종 발달설에 의해 생겨난 생명이 비생물적인 진화에 의해서 생겨난 생명보다 많을 확률도 1% 미만입니다. 우리는 지적 설계에 있는 입장으로서 비생물적 진화라는 것도 그나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종 발달설은 원래 그 가능성을 뛰어넘어 보고자 제안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지구에서 배종 발달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1% 미만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될로면 된다는 거죠. 배종 발달설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배종 발달설이 우리 지구에 있는 태양계에 있는 생명체에게 유의미한 10% 이상의 효과라도 뭔가를 내주려면 우리 은하 전체의 배종 발달설에 의한 생명체가 그냥 다 지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연진화에서 의한 생명체보다 최소 10,000배 이상은 양이 많아야 그나마 태양계에서 10%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설계의 관점을 흐리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시간이든지 공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다중우주가 됐든지 배종 발달설이 됐든지 어떤 자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무진장 늘려서 우리는 설계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자연적으로도 그렇게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어 라고 관점을 흐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기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연구를 해서 과연 자원을 늘린다고 정말 우연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이 분야에 홍성욱 박사님이 있어서 저희 지적설계 연구에 참 이게 또 방향이나 최근에 또 동향들을 잘 이야기해 주셔서 잘 감사드립니다. 되게 어떤 의미에서 지적설계 연구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좀 질문해 주시죠.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문준호라고 하고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홍성호 박사님하고는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 네, 그렇죠. 예, 제 질문은 일단 이렇게 재밌는 말씀 이렇게 가끔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좀 이게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외계 지적 생명체 또는 지적 존재를 이렇게 이제 찾는 방법을 지금 그 홍성욱 박사님이 하시는 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아까 배성민 박사님이 하신 것처럼 이런 철학적인 면에서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거를 사람들이 사람 비슷한 어떤 아니면 사람의 구성 요소 또는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구성 요소와 비슷한 어떤 지적 존재 또는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가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지적 생명체를 예로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지적 존재를 어떻게 지적 생명체 또는 외계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천사 같은 존재를 외계 지적 존재로 볼 것이냐, 그런 존재를 찾을 것이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면 성경에서 그 실제로 이 외계의 지적 존재가 존재하는 거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찾는다고 하면 우리의 생명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생명체를 기준으로 계속 찾는데 좀 다른 면에서 지금 현재는 존재 양식과 다른 측면으로 존재하는 것을 찾는 것은 없는지 그게 하나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방 말씀드린 그런 그 외계 지적 생명체나 지적 존재를 이렇게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는 없는 건지 요거 두 가지를 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면서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외계 지적인 생명체를 찾는다고 하면은 방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체를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성의 흔적을 찾는 것이 있을 텐데 이게 두 가지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경우에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를 기준으로 찾는 일이 많은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지구 기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생명에 대한 이해가 지구 기반으로 좀 바이어스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액체 상태의 물도 어느 정도 바이어스 돼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고 반면에 정말 골수적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바이어스 된 것만 찾아도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뭐 상관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생명체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바이어스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지구상의 생명체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성을 찾는 겁니다. 이건 생명을 찾는 거랑은 다르게 지성을 가진 존재가 만들어낼 법한 어떤 이렇게 자연적이지 않은 신호들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어 컨텍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소수의 시퀀스에 해당되는 펄스를 이렇게 주는 것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정확히 그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과 비슷하게 자연 현상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 문명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탐지를 할 수도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패턴들이 예, 또 존재를 합니다. 예, 그것까지가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일 거고요. 두 번째, 생명을 벗어난 어떤 지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것은 아마도 초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주 생물학을 하는 분들은 일단은 좀 제한을 하기 위해서 생명체로 제한을 하는, 특히 이제 탄소 기반의 생명체로 제한을 해서 연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홍 박사님 강의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좀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연세대 천문학회 이영욱 교수님은 암흑 에너지가 없다는 쪽에 자기는 베팅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분은 암흑 에너지 존재를 못 믿겠다 그랬고, 네. 그다음 제 이제 질문은 지금 우주가 이제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게 이제 밝혀진 사실이라 그러는데 가속 팽창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가 이제 암흑 에너지라고 그러시는데 그 에너지 비율을 보게 되면은 약 69%로 일정한 양이 암흑 에너지가 그러는데 근데 가속적으로 팽창하려면 에너지가 계속 그 가속에 필요한 에너지가 더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 암흑 에너지 68% 일정하다면 팽창 속도가 일정해야 될 텐데 계속 가속 팽창된다는 말은 에너지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정말 위배되는 그런 이유가 주장이 될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홍 박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영욱 교수님의 경우에는 이영욱 교수님은 천문학자 중에서도 관측 천문학자이십니다. 예, 우주론을 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이영욱 교수님께서 암흑 에너지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 이제 암흑 에너지의 그 발견이 그 초신성들의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이렇게 우주가 이제 현재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가 발견됐다라고 했고 이제 그것이 이제 노벨 물리학상의 이유였는데 이영욱 교수님의 핵심 논자는 그 초신성들의 거리를 재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 논자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일리가 있지만 이제 이영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걸 본인은 못 믿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주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현재는 이제 초신성의 거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측적인 증거를 통해서 암흑 에너지가 없이는 좀 설명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우주론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답변이었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암흑 에너지는 물질하고 다릅니다.
물질의 경우에는 부피가 커지면은 이제 밀도가 줄어들게 되지만 암흑 에너지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물질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암흑 에너지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그렇게 썩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암흑 에너지가 68%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시점이고요. 앞으로 가게 되면은 암흑 물질과 일반적인 물질은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점점 에너지 요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암흑 에너지는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우주론 모형이 맞다고 할 경우에 먼 우주에 가면은 우주 전체의 밀도는 지금보다 낮아지게 되고 거의 99% 이상이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세상이 됩니다.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사실은요. 에너지 총량은, 그게 이해가 갔으면은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겠죠. 예. 근데 이게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도 암흑 에너지와 비슷한 행동을 가지고 있는 건 전혀 없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섣불리 부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이게 가설적인 존재인데 다크 에너지가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전제적인 조건으로 이렇게 사실처럼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제가 좀 저 같은 사람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홍성욱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설계론을 반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물타기 하는 것으로 이제 다중우주론과 이런 판스퍼미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요. 판스퍼미어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지적 설계하고 굉장히 컴패러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외부의 인텔리전트 에이전트가 생명의 씨앗을 의도를 가지고 심었다 하는 것은 지적 설계의 어떤 프레임워크랑 잘 맞고 그런 식으로 논증도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 그런 데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네. 또 이제 다중우주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설계론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과학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시고 뭐 예를 들면 칼포퍼의 반증 가능성 같은 거 들면서 이제 설계론은 과학이 아니다 하는데 같은 기준의 잣대로 이 다중우주론을 이제 재단을 해보면은 그것도 과학으로서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데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첫 번째 판스퍼미아가 지적 설계 커뮤니티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략 한 10년 전 정도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은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 이제 배너에 이제 지적 설계라고 이제 홍보를 하는 집단들이 있었는데 그걸 클릭해 보면 이제 대부분이 라일리안이었거든요. 라일리안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화성에 있는 뭐 이게 화성인지 금성인지 이제 다른 곳에 있는 지적인 엘로힘들이 이제 저기 지구에다가 이제 생명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인류가 생겨나고 뭐 그래서 뭐 그들이 뭐 우리의 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라일리안들인데 그래서 배종발달설은 어느 정도는 지적 설계와 공존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제 배종발달설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라일리안들이 주장하는 지적 설계는 어쨌든 인류에 대한 설명은 될 수가 있지만 결국 그 외계인들에 대한 외계인 역시 어떤 그 컴플렉스한 존재일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도 결국 지적 설계자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연쇄고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물론 이제 그게 뭐 주 관점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뭐 과학으로서의 설계 이론은 설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어그노스틱하기 때문에 사실 라일리안의 설계론의 입장을 저희가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타당하지 않은 수는 없습니다. 주장할 근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예. 그리고 뭐 배종발달설도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지만 뭐 어떤 임프레션을 주는 것이지 사실 뭐 이게 뭐 정확히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코멘트였고요. 두 번째는 반증 가능성과 다중우주인데 이론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반증 가능성이 과학의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증이 되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이미 과학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는 그 반증 가능성을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증이 가능한 영역에 있는 과학만큼의 어떤 권위를 줄 것이냐 아니냐는 다양할 수가 있고 아마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반증 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그것이 과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론 천문학을 하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례할 수 있는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면은 죄송합니다. 길어지게 돼서. 그러니까 설계론을 반대하시는 분, 제가 이제 반증 가능성을 어떤 과학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잣대라고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었고요. 네네. 이제 설계론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설계론은 과학이 아니다라는 리스트들, 이유들을 대잖아요. 그런 자기들만의 엄밀한 잣대로 설계론이 과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같은 과학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또 이제 다중우주론을 들어서 이제 설계론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실은 그러면 논리적으로 자기들이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네. 과학에 대한 다른 잣대를 이제 두 개의 다른 이론에다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신 적은 없는지 궁금해서. 예, 뭐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설계론에 대해서 일단은 반증 불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왜냐하면 설계론이 반증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좋은 예를 저희가 이제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지 프레임워크 자체는 반증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중우주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분분한데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다중이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반증 불가능하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관심사가 아니니까 그냥 공부를 안 할 뿐이고요. 그렇지만 아까 전에 이제 도킨스라든지 서스킨트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렇게 자기가 평소에는 싫어하는 다중우주 이론을 지적 설계를 까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문학적으로 이렇게 도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지적 설계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운동을 일으켰던 분들이 이야기를 했었던 어떤 쐐기 정책에서 어떤 두 가지 다른 기준을 실질적으로 이제 세큘러한 과학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게 잘못된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더 질문이 많을 것 같지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홍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